70살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지관 복도에서 마주친 그 사람. 휘청거리는 화분을 받쳐주던 순간 손끝이 스치고 눈이 마주쳤을 때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찾아왔어요. 설레고 떨리고 행복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어요.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치매 진단까지 받으셨어요. 그래도 함께 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70할머니의 첫 연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70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물었죠.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외롭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가 편하다고, 이제 와서 누굴 만나겠냐고.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밤마다 텅 빈 집에 돌아올 때면 그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죠. 36살 때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분 어머니가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무남 동녀라서 시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결국 파혼이 되었죠. 그 뒤로는 아예 마음을 접었습니다. 사랑이란 건 나와는 맞지 않는 옷 같았어요. 억지로 입으려 하면 어딘가 찢어지고 불편하기만 했죠. 그래서 그냥 벗어던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70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동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권했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라고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노래교실도 있고 미술반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복지관에 갔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원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들을 키우는 게 유일한 취미였죠. 장미, 제라늄, 스투키. 하나하나 물 주고 가지 다듬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휘청거렸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손에 든 화분이 기울어지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죠. 가까스로 화분을 받쳐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회색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고맙다며 손주 녀석이 키우라고 준 선인장인데 덕분에 살렸다고 하셨어요. 말투가 유쾌했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죠. 그러더니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박영수라고 이 복지관은 처음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를 와서 따라왔는데 손주들 학교 보내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나왔다고요. 저도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정희라고 여기 다닌 지 1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박영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아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가가 따뜻했죠.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예 수업에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함께 교실로 걸어갔어요. 평소에는 금방 도착하는 거리였는데 그날은 천천히 걸어지더라고요. 옆에서 박영수 씨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고, 점심은 어디서 먹냐고, 사람들은 다들 친절하냐고.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노래교실도 있고 미술반도 있다고,
점심은 식당이 있는데 맛있다고 말했죠. 평소 같으면 짧게 대답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자세히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원예 교실에서 오늘은 다육이 화분 만들기를 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흙을 담고 여러 종류의 다육이를 심는 거였죠. 박영수 씨는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자리가 많았는데도 굳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괜히 긴장이 됐어요. 손이 떨려서 흙을 담다가 조금 흘렸죠. 그분이 제 화분을 보더니 칭찬했습니다. 손이 야무지다고 다육이 배치가 예쁘다고 하셨어요. 저는 별것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로비로 나왔어요. 박영수 씨가 차라도 한잔하자고 하셨습니다. 복지관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남자분과 차를 마신다는 게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셨어요. 박영수 씨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시냐고, 자녀는 있냐고, 취미는 뭐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이 근처 아파트에 산다고,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경기도에 산다고, 취미는 화분 가꾸기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냐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늘 받는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가 늘 조심스러웠죠.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묘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래도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혼자 산다고. 박영수 씨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하다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는 5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떠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거든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슬픔이 남아있는 게 느껴졌죠.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혼 같은 건 생각도 못했다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같이 늙어갈 사람이 그립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딸아이가 잘해주고 친구들도 있지만 밤에 집에 돌아가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가 넘었더라고요. 박영수 씨가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복지관 식당 밥이 맛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 정식이었어요. 박영수 씨는 손주들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셨죠. 초등학교 1학년 손녀와 유치원 다니는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박영수 씨가 다음 주에도 오겠다고 했어요. 원예 수업이 재밌었다고 또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죠. 다음 주에도 오냐고. 저는 당연히 온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활짝 웃으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보자고 꼭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데 자꾸 박영수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웃는 얼굴이,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랬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박영수 씨 생각이 났어요. 이 나이에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웃음이 났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이 두근거림은 뭘까? 심장이 자꾸 빨리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설레는 거구나. 이게 누군가가 마음에 드는 거구나.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아니, 36살 이후로 처음이었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놀라웠어요. 당황스러웠고, 부끄러웠고,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언제 오나? 박영수 씨는 정말 또 올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잠이었어요. 일주일이 참 길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아침. 평소 같으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는데 이번 주는 달랐어요. 시계를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화요일 오후라니, 아직 멀었네 하면서요.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꾸민 것 같으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입을 수도 없고,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옷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은발 단발머리를 손으로 매만졌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죠. 70년을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박영수 씨는 나를 어떻게 볼까? 늙은 할머니로만 보는 건 아닐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이런 생각을 하나 싶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외모를 신경 쓰나? 부끄러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박영수 씨가 벌써 와 있을까? 주변을 둘러봤죠. 없었어요. 안도가 되면서도 동시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상한 마음이었어요. 원예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박영수 씨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일주일만이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함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수 씨가 또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지난주처럼요. 오늘 수업은 허브 화분 만들기였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민트를 심는 거였죠. 흙을 만지고 모종을 옮겨 심으면서도 계속 옆자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차 마시러 가자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지난주에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면 뭔가 습관처럼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오늘은 집에 일찍 가봐야 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두려웠어요. 이 감정이 커지는 게, 익숙해지는 게 무서웠죠. 박영수 씨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보자고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하셨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박영수 씨의 아쉬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냥 차 한 잔 마시면 되는데 왜 거절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보다가 오늘 만든 허브 화분을 내려놓았어요. 로즈마리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향을 맡으며 생각했어요. 박영수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실망하셨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안부 전화였죠. 잘 지내시냐고, 복지관은 재밌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 복지관도 좋다고 말했죠. 딸에게 박영수 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엄마가 남자분 만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어요. TV를 틀어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박영수 씨 생각만 났어요. 그분의 웃는 얼굴, 유쾌한 목소리,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시간은 흘러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지관에 머물러 있었어요. 다음 수요일이 기다려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지난주처럼 거절하면 박영수 씨는 섭섭해 하실까? 일요일 오후였어요. 딸아이네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손녀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대요. 영상통화를 했죠. 화면에 귀여운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외손녀들이 제잘제잘 이야기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림 그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들었어요. 귀여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영상통화가 끝나면 또 혼자니까요. 이 아이들도 커서 바쁘게 살면 할머니는 더 잊혀지겠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문득 박영수 씨가 좋아하실 만한 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셨던 게 기억났어요. 그럼 된장을 좋아하시나?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바구니에 채소를 담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번 주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대하자. 너무 경계하지 말자. 그냥 새로 사귄 친구라고 생각하자고요.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또 박영수 씨를 만나는데 자꾸 긴장이 됐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 지난주에 거절한 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골라 입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았죠. 복지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긴장했어요.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데 박영수 씨가 보였어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죠. 제가 들어가는 걸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가갔어요. 박영수 씨가 일어서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냈냐고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잘 지냈다고요. 그러더니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원예 수업 전에 산책이나 할까 하고요. 날씨가 참 좋은데 복지관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또 망설였습니다. 산책이요? 둘이서요? 그건 뭔가 데이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거절하려니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박영수 씨의 아쉬운 표정이요. 그래서 말했어요. 좋다고요. 함께 공원으로 갔습니다. 복지관 뒤편에 정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벤치 몇 개와 나무들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죠.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옆에서 이야기했어요. 요즘 손주들이 자꾸 커서 감당이 안 된다고, 특히 손자가 개구쟁이라 하루 종일 쫓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들었어요. 그러다 박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일찍 가셨는데 집에 무슨 일 있었냐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요. 그냥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랬다고요.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너무 부담스럽게 한 건 아닌가 싶었다고요. 혹시 자기가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불편하셨나 걱정했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낯을 가려서 그랬다고 했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으니까요. 다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죠. 두려웠던 거예요. 이 감정에 익숙해지는 게요. 박영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라고 자기가 실례한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김정희 씨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박영수 씨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게 참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 좋다고요. 집에서는 손주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서 조용한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공원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평화롭다고 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원의 수업 시작 10분 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복지관으로 돌아갔죠.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됐어요. 오늘은 꽃꽂이를 배웠습니다. 카네이션과 장미를 예쁘게 꽂는 법이었죠. 박영수 씨는 서툴렀어요. 꽃을 꽂다가 자꾸 삐뚤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도와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각도를 이렇게 맞추면 된다고 알려줬죠. 박영수 씨가 고맙다며 웃으셨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이번엔 박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차 한 잔 괜찮으시냐고요. 부담스러우면 다음에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좋다고요. 카페에 갔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녹차를 마셨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지난주보다 편안했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죠.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에 김정희 씨가 거절하셨을 때 서운했다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거라고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웃으셨어요.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처음이라고 어색하고 떨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천천히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박영수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서로 떨리고 서로 어색해하는구나. 그 사실이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차를 다 마셨어요.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고, 그때도 이렇게 산책하고 차 마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자고요.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박영수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다음 주에 꼭 보자고 하셨죠. 저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이번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박영수 씨와 함께한 시간이 편안했고 즐거웠고 따뜻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보다가 오늘 만든 꽃꽂이를 식탁에 놓았어요. 카네이션과 장미가 예뻤습니다. 그 꽃을 보며 생각했어요. 박영수 씨도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을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편안하게 잠이 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거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그 다음 주부터 박영수 씨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수요일 원예 수업뿐만 아니라 월요일 노래교실에도 나타나셨어요. 복지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박영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신청했다고요. 저도 월요일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신 걸까요? 속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일주일에 2번 볼 수 있다는 게 기뻤죠. 금요일에는 복지관 앞 슈퍼에서 마주쳤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박영수 씨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서로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박영수 씨가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런 우연도 다 있냐며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하셨죠.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셨죠.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김정희 씨 생각이 자주 난다고요. 복지관 가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했어요. 복지관 가는 날이면 기분이 좋아졌죠. 하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냐고요.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서 산책이나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복지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둘이서만 만나자는 얘기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데이트였어요. 이건 명백한 데이트 신청이었죠. 70평생 처음 받아보는 데이트 신청이었습니다. 36살 때 약혼했던 그 사람도 이렇게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땐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었죠.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렇게 가까워지면 나중에 또 상처받는 거 아닐까? 36살 때처럼요. 박영수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싫으면 다음 기회에 해도 된다고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토요일에 만나자고요. 박영수 씨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옷장 안옷들을 다 꺼내봤죠. 뭘 입어야 할까? 너무 격식 차려 입으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입을 수도 없고 결국 연보라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평소엔 안 하는데 오늘은 왠지 하고 싶더라고요. 연한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화장품을 살짝 발랐어요. 거울을 보니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큰 공원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이 나이에 데이트라니. 하지만 설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벌써 와 계셨어요.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죠.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가갔어요.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참 예쁘게 입으셨다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박영수 씨도 멋있다고 말했죠. 정말 그랬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신 게 보였거든요. 공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옆에서 박영수 씨가 이야기했어요.
손주들이 오늘 놀이공원 간다고 아침부터 난리였다고 덕분에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들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에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긴장됐다고요.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라고, 아니 처음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내와는 중매로 만났는데 그땐 이렇게 설레거나 떨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결혼해야 하니까 한 거였대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 시대엔 다들 그랬으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조건 맞춰서 결혼했던 시절이었죠. 박영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정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희 씨와 함께 있으면 그때와는 다른 감정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설레고 떨리고 자꾸 보고 싶다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박영수 씨는 아내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저와 있어도 괜찮은 걸까? 아내분한테 미안하지 않으실까? 박영수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혹시 아내분 생각하면 미안하지 않으시냐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 있는 게 돌아가신 아내분한테 죄송한 마음 들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다고요. 김정희 씨를 처음 봤을 때, 마음이 끌렸을 때 정말 미안했다고 했어요. 아내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아내도 자기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인연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아내는 늘 좋은 사람이었고 자기를 아꼈다고요. 그러니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도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36살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그분 어머니의 반대, 파혼.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게 기억났습니다. 결혼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고요. 그 뒤로 사랑을 포기했었죠.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상처받는 게요. 박영수 씨가 제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박영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죠. 괜찮으시냐고, 무슨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박영수 씨는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근처에 떡볶이 맛있는 집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떡볶이요?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떡볶이라니. 하지만 왠지 좋았어요.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보다 떡볶이 같은 게 더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작은 분식집에 갔습니다. 낡은 간판에 오래된 테이블들이 있는 동네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김밥도 하나 시켰죠. 떡볶이가 나왔어요. 빨간 국물에 떡이 통통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박영수 씨가 먼저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어 드셨어요.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저도 한 입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했어요. 언제 떡볶이를 먹어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젊었을 때 친구들과 가끔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둘이서 한 접시를 나눠 먹었어요. 박영수 씨가 김밥도 한 줄 잘라서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먹으라고요. 저는 고맙다며 받아 먹었죠. 소박한 식사였지만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오후 3시가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박영수 씨와 함께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말없이 걸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손이 가끔 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제 버스가 먼저 올 시간이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이번 주 월요일 노래교실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즐거웠다고 다음 주에 보자고 말했죠.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보니 박영수 씨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박영수 씨가 아직도 서 계셨어요. 제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계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었어요. 이런 감정이 낯설었죠. 누군가와 헤어지는 게 이렇게 아쉬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당연하게 여겼던 고요함이 오늘따라 외롭게 느껴졌어요.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을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박영수 씨였어요. 집에 잘 도착했냐고,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다음 주에 보자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잘 도착했다고, 저도 행복했다고 썼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박영수 씨와 함께 걸었던 공원, 함께 앉았던 벤치, 함께 먹었던 떡볶이,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36살 때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행복했었죠.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꿈꾸고 설레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모두 무너졌어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박영수 씨와 가까워질수록 나중에 헤어질 때 더 아플 거예요. 또 상처받을 거고 또 외로워질 겁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미소, 온화한 눈빛,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박영수 씨와 함께 공원을 걷는 꿈이었어요. 손을 잡고 웃으며 행복하게 걷는 꿈이었죠. 깨고 싶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영수 씨와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월요일 노래교실, 수요일 원예 수업, 금요일엔 같이 시장을 보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셨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70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박영수 씨가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뭘 입을까? 어디서 만날까? 뭘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설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박영수 씨와 동네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딸아이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친구들 만나러 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죠.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딸아이의 눈이 박영수 씨를 향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침착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는다고 박영수라고 소개하셨어요. 어머니와 복지관에서 알게 됐다고, 좋은 친구 사이라고 말했죠. 딸아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얼른 가봐야 한다며 먼저 자리를 떴죠. 그날 저녁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까 그 남자분이 누구냐고, 언제부터 만났냐고, 왜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변명처럼 대답했어요. 그냥 복지관에서 알게 된 친구라고, 별일 아니라고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남자를 만나냐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창피한 거냐고, 나이 들면 외로워도 혼자 살아야 하냐고요. 딸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걱정돼서 그런다고요. 혹시 재산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냐고, 그 나이에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려고 하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박영수 씨와 만나면서 돈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을 뿐이었죠. 딸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내려가겠다고요. 그 남자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제대로 이야기 나눠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박영수 씨 불편하시겠다고요. 하지만 딸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이상한 사람이면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 경제적으로는 어떠냐고, 집은 있냐고, 자식들은 뭐 하냐고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박영수 씨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몰랐거든요. 그저 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는 것, 손주들을 돌본다는 것만 알았죠. 그 이상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걱정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왠지 서운했습니다. 엄마의 행복보다 재산을 먼저 걱정한다는 게요. 다음 날 박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표정을 보시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알게 됐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요. 박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자식 입장에선 걱정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고요. 얼마 전에 말했는데 아들이 놀라더래요. 아빠가 왜 그러냐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냐고 했답니다. 박영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들한테 설명했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김정희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진심이라고 말했대요. 하지만 아들은 이해 못하더래요. 그냥 친구로 지내라고,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영수 씨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구나. 자식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박영수 씨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놀랐을 뿐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딸아이가 내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것저것 물었어요. 박영수 씨를 언제 만났는지, 얼마나 자주 보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쯤 만났다고, 자주 본다고, 그냥 일상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결혼이요? 이 나이에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거라고요. 딸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그래도 조심하라고, 혹시 모르니까 재산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통장이나 도장 같은 것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기분 나빴어요. 박영수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제 재산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라고, 엄마가 너무 순진하다고 했죠. 딸아이가 돌아간 후 며칠 동안 복지관에 안 나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아이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박영수 씨한테 재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혹시 그게 신경 쓰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박영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나오시냐고,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쉬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집 앞으로 나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겠다고 했어요. 집 앞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박영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딸아이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조심하라고 했다고요. 박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자식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자기도 솔직하게 말할 게 있다고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영수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투병할 때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고요. 5년 동안 치료받으면서 저축을 거의 다 썼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고, 아들한테 얹혀 사는 형편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김정희 씨한테 미안하다고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오히려 부담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기대가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했어요.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고, 그냥 박영수 씨가 좋아서 만난 거라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김정희 씨가 실망할까봐 두려웠다고 하셨어요. 저는 박영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실망할 일 없다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중요한 거라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박영수 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딸아이가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 더 반대할 겁니다. 엄마가 손해본다고, 그만 만나라고 할 거예요. 박영수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따님한테 말씀하실 거냐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결국 말했습니다. 일단은 말 안 하겠다고요. 딸아이가 알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지금도 반대하는데 박영수 씨 사정까지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영수 씨와 만날 때도 주변을 살피게 됐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딸아이한테 또 들킬까봐 불안했죠. 행복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부담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서로 눈치 보면서 만나는 게 맞냐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관계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요즘 박영수 씨를 만날 때면 즐겁기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딸아이 생각, 주변 시선,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자고요. 서로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억지로 이어가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고, 그러지 말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씨가 일어섰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답은 서두르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셨어요.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잡아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박영수 씨가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봤죠. 박영수 씨와 함께 만들었던 다육이 화분이 보였어요. 그 화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박영수 씨와 헤어지는 게 정답일까? 자식들이 반대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함께하는 게 맞는 걸까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수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문자가 왔나, 전화가 왔나 확인했죠. 복지관에도 안 나갔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혹시 박영수 씨를 볼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박영수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죠. 그래서 복지관에 나가기로 했어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원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평소처럼 옷을 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영수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지관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박영수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이 밀려왔죠. 원예 교실로 향했어요.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거기 계셨어요. 제자리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난초 키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옆자리가 신경 쓰였어요. 박영수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자꾸 제 쪽을 보시더라고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박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동안 잘 지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냈다고 박영수 씨는 어떠셨냐고 물었죠. 그냥 그랬다고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잔할까 하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좋다고 대답했어요.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아 녹차를 주문했죠. 차가 나왔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박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생각했다고요. 김정희 씨 딸이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딸아이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박영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자기도 아들한테 계속 뭐라고 듣는다고요. 엄마 생각하라고, 다른 사람 만나면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한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저는 박영수 씨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을 텐데 지금은 왠지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영수 씨와 만났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 보고 인사하고 가끔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했죠. 서로 조심하고 눈치 보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저 앞에서 박영수 씨가 보였습니다. 반가워서 손을 흔들려다가 멈췄어요. 박영수 씨가 병원 앞에서 나오고 계셨거든요. 동네 내과 의원이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손에 약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쩍 뒤로 물러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숨고 싶었어요. 박영수 씨가 저를 보지 못하게 저 멀리 걸어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박영수 씨가 병원에서 나오시던 모습, 손에 든 약봉지, 어두운 표정. 왜 병원에 가신 걸까요? 어디 편찮으신 걸까요? 그날 저녁 박영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괜찮으시냐고,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놀라시더니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렇다고, 요즘 피곤해 보이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박영수 씨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약 먹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말 감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를 숨기시는 걸까요? 며칠 뒤 또 박영수 씨를 봤습니다. 복지관 근처 약국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이번에도 약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또 숨었어요. 왜 자꾸 약을 타러 가실까? 감기라면 벌써 나았을 텐데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 말 못하시는 건 아닐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병원비 걱정돼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건 아닐까? 복지관에서 박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난 후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병원 자주 가시는 것 같던데요. 박영수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떻게 아시냐고, 보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연히 봤다고, 그래서 걱정됐다고 말했어요. 박영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정기 검진 받는 거라고, 나이가 있으니까 관리 좀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정기 검진이라면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셨을까요? 왜 자꾸 약을 타러 가실까요? 뭔가 숨기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박영수 씨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 말 못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거리를 두시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갔어요. 박영수 씨가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고 원의 수업을 들었죠.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박영수 씨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어디 아프신 거 맞죠?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당황하시더니 아니라고 정말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말 안 하시냐고, 우리 사이에 뭐가 그렇게 말 못할 게 있냐고 물었어요. 병원비 걱정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기가 돈 때문에 숨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김정희 씨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다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불쌍하게 보는 거냐고, 병원비도 못 낼 것 같아 보이냐고 하셨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까지 도움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였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영수 씨가 돌아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이후로 박영수 씨가 복지관에 안 나오셨어요. 월요일 노래교실에도 안 오시고 수요일 원예 수업에도 안 오셨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괜한 말을 해서 박영수 씨 자존심 상하게 한 걸까요? 하지만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사무실에 물어봤어요. 박영수 씨 연락처 아시냐고. 요즘 안 보이는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냐고요.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개인 사정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박영수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박영수 씨가 오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복지관에도 안 나오셨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어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저 멀리 박영수 씨가 보였습니다. 반가워서 뛰어가려다가 멈췄어요. 박영수 씨 옆에 젊은 남자가 있었거든요.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둘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박영수 씨가 뭔가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더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박영수 씨와 아들이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또 병원이었어요. 역시 뭔가 있는 게 맞았습니다. 정기 검진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영수 씨가 정말 아프신 걸까요? 큰 병이 있으신 걸까요? 그래서 저한테 말 못하신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끝인가요? 박영수 씨를 다시 볼 수 없는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행복했는데, 자식들 반대, 경제적 문제, 오해와 다툼, 이 모든 게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박영수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저처럼 힘들어 하실까? 아니면 이미 저를 잊으셨을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영수 씨한테 문자를 썼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박영수 씨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결국 간단하게 썼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깊어갔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박영수 씨 생각만 났습니다. 그분의 웃는 얼굴, 따뜻한 목소리, 다정한 눈빛. 그 모든 게 그리웠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박영수 씨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자 답장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박영수 씨 집 주소는 복지관 서류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어요. 동번호를 확인하고 호수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가 나올까 두려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박영수 씨 아들인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으셨거든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박영수 씨를 만나러 왔다고 저는 김정이라고 소개했어요. 아들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분이시군요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박영수 씨를 좀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잠시 기다리라시더니 문을 닫으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영수 씨가 나오셨어요. 야윈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어요.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냐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으셨어요.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고 따라 나오셨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지난번에 한 말, 오해를 산 것 같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걱정돼서 그랬던 거라고요. 박영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김정희 씨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자존심이 상했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병원 자주 가시는 거 맞죠?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요. 이번엔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제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병원에 다니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1달 전쯤부터 이상했다고 해요. 자꾸 깜빡깜빡한다고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약속 시간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다고 해요.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몰라서 한참 헤맸답니다. 그때 아들이 알게 됐고 병원에 가자고 했대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뇌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했대요. 그리고 진단이 나왔다고요. 경도인지장애라고 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해요. 지금 당장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치매요? 박영수 씨가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멀쩡해 보이시는데,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데, 치매라니요. 박영수 씨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김정희 씨한테 말 못했다고 합니다. 알면 놀랄 거고 부담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병까지 있으면 김정희 씨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다고 말했어요. 왜 혼자 끙끙 앓으셨냐고,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냐고요. 같이 고민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냐고 하셨어요. 답은 정해져 있다고요. 자기는 이제 김정희 씨한테 짐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제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박영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김정희 씨 딸도 반대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제 병까지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냐고 김정희 씨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영수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딸아이는 반대하고 박영수 씨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게다가 치매까지. 이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라고 하셨어요.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잡아야 하는데, 붙잡아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치매라니. 박영수 씨가 치매라니. 아직 젊으신데, 아직 건강하신데, 왜 하필 박영수 씨가 그런 병에 걸리신 걸까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화분들이 보였어요. 박영수 씨와 함께 만들었던 다육이 화분, 허브 화분, 꽃꽂이. 그 모든 게 우리의 추억이었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영수 씨와 계속 함께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는 점점 악화될 겁니다. 박영수 씨가 저를 잊어버릴 날이 올 거예요. 제 얼굴도, 제 이름도, 우리의 추억도 모두 잊으실 겁니다. 그걸 지켜봐야 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치료비가 많이 들 겁니다. 박영수 씨는 이미 저축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려야 할까요? 딸아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딸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이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영수 씨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요. 딸아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것 봐라고, 그래서 반대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사람 돌봐주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 생각하라고요. 70이 넘어서 남의 병 수발 들 거냐고, 엄마도 건강 챙겨야 하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정리하는 게 맞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아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답인 것 같았습니다. 70 나이에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박영수 씨와 끝내야 할까? 아니면 함께 해야 할까? 함께 한다면요.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겁니다. 박영수 씨가 점점 나빠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질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거고 딸아이와도 사이가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끝낸다면요. 후회할 것 같았어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박영수 씨를 놓아버린 것을, 혼자 두고 온 것을요. 눈을 감았습니다. 박영수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 공원에서 함께 걸었던 날, 떡볶이를 나눠 먹었던 순간, 그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뭘까요?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건과 상관없이 함께 하는 걸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하고 주변이 다 찬성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복지관에도 안 나갔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었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생각만 했습니다. 딸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생각 정리됐냐고,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그 사람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박영수 씨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봤어요. 박영수 씨와 함께 심었던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식물들도 언젠가는 시들 거예요. 아무리 정성껏 키워도 결국엔 죽을 겁니다. 그럼 식물을 키우지 말아야 할까요? 어차피 시들 거니까 키우지 않는 게 나을까요? 아니에요. 키우는 동안이 의미 있는 거잖아요. 매일 물 주고 가지 다듬고 꽃 피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죠. 사람도 그런 게 아닐까요? 박영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끝이 어떻게 되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또 생각했어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 부담, 딸아이의 반대, 치매 간병. 이 모든 게 현실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요. 70 나이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울었어요. 박영수 씨 생각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박영수 씨한테도 저한테도 딸아이한테도 답을 줘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을 택해야 할까요? 현실을 택해야 할까요? 마음을 따라야 할까요? 이성을 따라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답을 찾아야지.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누가 물어볼까봐 두려웠어요. 요즘 왜 안 나오시냐고, 박영수 씨는 어떻게 됐냐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화분만 돌봤습니다. 물을 주고 죽은 잎을 떼어내고 흙을 만졌죠. 그게 유일한 일과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복지관에서 알게 된 친구였죠. 요즘 왜 안 나오냐고, 몸이 안 좋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쉬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도 요즘 안 보인다고요. 혹시 둘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다고 곧 나갈 거라고 얼버무렸죠.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저처럼 힘들어 하실까요? 아니면 이미 저를 잊으셨을까요? 저녁이 되었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소음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고요함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문득 생각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외로울까요? 예전엔 혼자 있는 게 편했는데 지금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롭습니다. 박영수 씨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버렸으니까요.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손을 잡고 걷고 차 한 잔 마시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그걸 알고 나니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이 뭘까요? 36살 때 생각했던 사랑은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함께 늙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을 때 전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70이 되어서야 다시 사랑을 만났어요. 박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설레고 행복했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닥쳤어요. 경제적 문제, 자식들의 반대, 그리고 병. 이 모든 게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럼 사랑은 끝인가요? 조건이 안 맞으면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이 중요한 건지, 마음이 중요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박영수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 따뜻한 눈빛.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봤죠. 문득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요. 한참을 걷다 보니 공원이었어요. 박영수 씨와 자주 갔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우리가 함께 앉았던 바로 그 벤치였죠.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부부로 보이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걷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저도 저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박영수 씨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었어요. 서로 기대며 천천히 늙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영수 씨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점점 나빠지실 겁니다. 저를 잊으실 날이 올 거예요.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아플까요? 매일 소개를 해야 하고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고 결국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70 나이예요. 저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요. 그런 몸으로 누군가를 돌볼 수 있을까요? 딸아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씨한테도 저한테도요. 그런데요.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박영수 씨를 포기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제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자세히 봤죠. 박영수 씨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천천히 걸어오시고 계셨어요.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요. 저를 보실까봐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박영수 씨가 반대편 벤치에 앉으셨어요. 저와는 좀 떨어진 곳이었죠. 저를 못 보신 것 같았습니다. 박영수 씨의 얼굴을 봤어요. 야윈 것 같았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으셨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어요.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시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수 씨도 힘드신 거예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박영수 씨도 아파하고 계신 거였죠.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함께 하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함께 한다고 말하면 정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지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박영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혼잣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힘겨워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박영수 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따지고 있으니까요. 경제적 부담을, 병 간호를, 딸아이 반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사랑이라면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함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곁에 있는 게 사랑 아닐까요? 그런데 전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겁이 났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박영수 씨가 나빠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박영수 씨가 일어나셨어요.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휘청거리시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대로 끝인가요? 박영수 씨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주방. 이게 제 미래인가요? 평생 이렇게 혼자 사는 건가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화분들을 봤습니다. 박영수 씨와 함께 심었던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매일 물을 주고 돌봤던 것들이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식물들도 언젠가는 시들어요. 아무리 애써도 결국엔 죽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키우지 말아야 할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아니에요. 키우는 동안이 소중한 거잖아요. 물 주고 돌보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끝이 어떻든 과정이 중요한 거죠. 사람도 그런 게 아닐까요? 박영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 그게 소중한 거 아닐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확신하는 건 아니었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왔어요. 깊이 잠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에 물을 줬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박영수 씨한테도 저한테도 딸아이한테도 답을 줘야 했습니다. 어떤 답을 줄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영수 씨 번호를 눌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내일 우리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혹시 안 오시는 건 아닐까? 거절하시는 건 아닐까? 저녁이 되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박영수 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내일이면 결정할 거예요. 박영수 씨를 만나서 제 마음을 말할 겁니다. 어떤 답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건과 상관없이 함께하는 걸까요? 이제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10시 약속 시간이었어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처음 박영수 씨를 만났을 때 입었던 그 옷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70년을 살아온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는 하얗고 더 이상 젊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결연한 표정이랄까요?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까지 가는 길,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박영수 씨가 벌써 와 계실까요? 저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공원이 보였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는데 멀리 벤치가 보였어요. 우리가 약속했던 바로 그 벤치였죠.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박영수 씨였어요. 벌써 와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혼자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리가 떨렸죠. 가까이 가면서 박영수 씨를 봤습니다. 야위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으셨는지 고개를 드셨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영수 씨의 눈에 놀람이 스쳤죠. 그리고 곧 복잡한 감정들이 지나갔습니다. 반가움,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박영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죠.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어요. 박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해 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정희 씨한테 너무 짐이 됐다고 혼자 결정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라고요. 박영수 씨 마음도 모르고 혼자 고민만 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까지 있는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김정희 씨가 떠나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영수 씨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요.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게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다고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웠다고 했어요. 박영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 마음을,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말했습니다. 솔직히 두렵다고요. 정말 무섭다고 했어요. 박영수 씨가 점점 나빠지는 걸 보는 게, 저를 잊어가시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된다고요. 박영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을 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거라고요. 딸아이는 계속 반대할 거고 주변에서도 뭐라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함께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박영수 씨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요.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고개를 드셨어요. 제 눈을 봤습니다.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박영수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박영수 씨라고, 화분에 물 주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박영수 씨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있으면서 깨달았다고요. 화분을 키우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게 아닐까 싶다고요. 언젠가는 시들 거고 끝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박영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 그게 소중한 거라고요. 박영수 씨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말했어요. 물론 두렵다고요. 힘들 거라는 것도 안다고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박영수 씨 없이 사는 게 더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김정희 씨한테 너무 미안하다고요. 집만 될 텐데, 도움은 못 줄 텐데, 그래도 함께 해주겠다는 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일 없다고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박영수 씨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낫다고요. 박영수 씨가 웃으셨어요. 눈물 흘리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서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박영수 씨가 손을 뻗으셨어요. 제 손을 잡으려고요.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손이 가까워졌어요. 거의 닿을 듯 말 듯 했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둘 다 망설였어요. 이 손을 잡으면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서로를 놓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70이 넘은 나이에,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지 모르는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박영수 씨 손이 떨렸습니다. 제 손도 떨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뻗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잡을까요, 말까요? 함께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돌아갈까요? 두 손이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햇살이 우리를 비췄어요.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부드러웠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70평생 혼자 살다가 처음으로 사랑을 만났어요. 설레고 행복했지만 동시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았고 선택은 쉽지 않았죠. 그날 공원 벤치에서요. 박영수 씨와 저는 손을 뻗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잡을까 말까? 함께 할까? 헤어질까?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시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랑, 미래가 불확실한 사랑. 그래도 함께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요, 그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박영수 씨 손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돌아섰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늦은 때는 없다는 것. 70이든 80이든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게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는 것이요. 누가 뭐래도 조건이 어떻든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가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였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함께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라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고맙습니다.